예, 안녕하십니까. 예, 꽃민영상입니다. 9월 16일 오늘 제야 인문학자 최형록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요즘 87년 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진보 좌파 진영의 전면적 재편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세가 초미의 관심사로서 야권연대냐 혹은 독자 후보 완주냐 하는 그런 엄중한 정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최형록 선생께서 야권연대가 변혁적 중도주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 오늘 9월 16일이죠.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성원들은 국민 또는 민중은 이류 레이건에 이어서 이류 대처를 맞아서 또다시 제2의 고난의 세월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볼 때 민중의 요구를 제대로 정치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보수 야당의 역사를 지닌 통합민주당이 가까스로 대선에서 승리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불안한 세월을 또 겪을 것인가 하는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야권 연대냐 아니면은 민중의 독자적 후보를 내세우느냐, 이런 또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1987년 이른바 체제를 넘어서서 대표적으로 이제 백낙천 선생님 비롯해서 뜻은 다르지만 1987년 체제를 넘어서서 2013년 체제를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 세력이 동의하는 한편, 그 진보 세력이 어떤 성격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2013년 체제를 출범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는 상당히 좀 다른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검토라고 할까,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세한 1987년도 체제가 오늘 2012년까지 어떤 승리면 승리 또는 패배면 패배, 기쁨이면 기쁨, 좌절이면 좌절을 넘어왔는가를 상세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백낙천 선생님께서 금년도 가을호 창작가 비평에서 2013년 체제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글을 쓰셨어요.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한다. 또 그 이견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스스로 1987년 이래
25년이 경과했죠. 25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 25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또 똑같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착잡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야권연대라고 할 경우의 내용은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계관, 가치관을 이어받는 이른바 적통이라고 자부하는 문재인씨, 그리고 해성같다고 할까요? 나타난 안철수 교수라는 분, 이 두 분이 말하자면 경선을 해서 박근혜 후보라는 말하자면 유신의 적통이죠. 유신의 적통과 대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야권이 승리해서 2013년 체제를 이룩하고, 그래서 분단 모선을 극복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이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보다도 안철수 교수라는 그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안철수의 생각이나 책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지인들을 만나서 직접 그 책을 본 사람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안철수 교수가 많은 진보 세력의 초점을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철수 교수라는 분을 어떻게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전 대통령의 노무현 씨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 때 민주의 독자적 후보에 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한편 노무현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인간적 매력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봉하마을에 저도 갔습니다. 진짜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한,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많은 지지자들의 심정이 어떤지 막 그것을 공감하는 동시에 실제로 어떤 정도의 열망이 그 밑바닥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하기 전에 진보 세력,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는 벌써 그걸 알고 있었죠.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안철수 교수나, 그리고 사실 문재인 씨나 개개인을 보면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직이 이 사회에서 어떤 비중을 가지냐라는 점을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인간적인 매력들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대표하고자 하는 어떤 계급적 기반, 또 그 계급적 기반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집단의 행태,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정치적 사고의 올바른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할 경우에 우리 2013년 체제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한국판 레이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가공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대행 사태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런 간단해서 이른바 민주주의 전면적인 후퇴죠. 역행, 파괴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보수 야당인 통합민주당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해방 이후 역사를 볼 때 무엇보다도 우선 유신의 적통인 박근혜 씨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5.16 군사 쿠데타를 갖다가 그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국의 결단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헌법 전문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5.16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4.19 혁명이라고 하는 이른바 미완의 혁명, 불완전한 혁명을 완전히 짓밟고 들어선 정권이었죠. 그리고 전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략하고 딱 해당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부분이 우리 헌법전문에 나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여기서는 민주 이념, 혁명, 불완전한 혁명 그것을 파기하고 들어선 정권, 그 정권의 적통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후보를 어떻게 오늘날 이른바 신자유주의 체제의 온갖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주범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신의 적통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4.19 이른바 혁명이 일어나면서 권력을 승계한 민주당 정권의 그 무능함, 용기 없음, 우왕좌왕 이런 역사를 가진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또 가깝게는 87년도 체제의 역사적인 뿌리라고 하시는 1980년 5월의 광주 민중항쟁을 생각할 때 87년도 그 당시에 사실은 이른바 삼김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백규환 선생이 민중의 독자적 후보로 나섰다. 사실은 사퇴를 하셨죠. 그 당시에 유명한 논쟁이 이른바 독자 후보론이냐 아니면 비판적 지지론이냐 보통 줄여서 독후론 그리고 비지론 이랬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25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서 87년도 상황에서 없었던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또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말 심각한 사태를 몰고 온 그 당 이전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또 진보당이라든지 또는 사회당이라든지 이런 그래도 정치적인 이른바 정치 세력화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있고 또 교육과 관련해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정교조라는 대단히 중요한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의 다른 표현인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코멘 영상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
경제민주화의 적들이라는 것을 한번 방영을 했었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라고 한 것은 삼성 재벌의 산하경제연구소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을만한 그런 소문들이 있죠. 이런 역사를 가진 세력을 어떻게 2013년 체제, 87년도 체제의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선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문학, 또 문학 비평, 또 나아가서는 사실은 사상적인 또 정치적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백낙천 선생께서 지도해 오신 또 적지 않은 진보적인 학자들, 문인들이 참여한 창작과 비평이라는 개간지의 역할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낙천 선생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부족하지만은 대략 그분의 사상의 경과 과정, 또 구체적으로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그 1987년도 체제에 이은 1989년도의 그 중요한 어떤 그 대담에서 백낙천 선생이 밝힌 바를 생각한다면, 백낙천 선생께서 그 주장하시는,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굳이 말하자면 99% 찬성하는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입장이 야권연대로 기획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의 변혁적 중도주의의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백낙천 선생님의 창작과 비평이란 개간지는 물론 이거니와 뭐 많은 좋은 양서들을 출판하고 있죠. 또 그런 만큼 창작과 비평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을 좀 검토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입장은 민중의 독자적 후보를 내어야 된다라는 점을 몇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가을호에 실린 논문, 2013년 체제와 변혁적 중도주의 내용을 이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백 선생님, 우선 그 야권 연대를 주장하는 것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수구 세력이 상당수의 합리적 보수주의자들마저 포섭하여 최대 정당으로 군림한 구들을 깨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안철수 교수의 생각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긍정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른바 새누리당. 저는 사실 새누리당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헌세계당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유혈 사태를 빚고 출범한 전두환 정권의 집권당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주정의당이었죠.
제가 볼 때는 그 민주정의당을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들을 때도 그렇고 요즘도 종종 들을 때는 사실은 살민주 불의 당이다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 뜻을 알고 간파하셨겠죠. 속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 속담 우스갯소리가 있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 수박 되나. 하여튼 이 새누리당을 보면 헌세계당 생각이 나고 하는데, 이 헌세계당이 장애인들만 새누리당이 글자 그대로 백 선생님께서 일리 있는 걱정을 하듯이 제일 야당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씨라는 그 유신의 적통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인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은 틀림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만약 이 헌세계당이 제1의 레이건이었던 이명박 체제와 별 다름이 없는 노동에 대한 정책,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 또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들을 펼 경우에 과연 한국의 민중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고, 제가 내리는 판단은 아마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른 정권 타도운동이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백낙천 선생님께서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을 이제 포용한다는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를 들면 지금 아시다시피 헌세계당에서 뭐 경제자유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김종인 씨로 대표되는 뭐 합리적 보수주의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서 당 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든 정당이 대체로 우리 진보정당을 제외한다면은 모든 당이 선거와 관련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마치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연애할 때 남자가 자기가 꼭 결혼하고 싶어 하는 상대방 연인에 대해서 자기 결함을 다 숨기거나 아니면은 약화시켜서 자기 장점만 얘기할 것 같은 정치 형태를 보이죠. 이 점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헌세계당에서 이런저런 그럴듯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이자들이 집권할 경우에 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재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두 가지 점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합리적 보수주의자들. 백낙천 선생께서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략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급적으로 따지면은 이른바 온건 개혁주의자들, 또 그것하고 겹치면서도 뭐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안철수 교수 지지자들, 그리고 이 두 세력보다는 역시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뭉뚱그려 말하자면 적어도 이명박 정권식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민주당처럼 그렇게 이른바 과격한 정당은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백 선생님이 예상한 것처럼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많은 부분이 과연 헌세계당에 갈까? 오히려 안철수 교수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헌세계당이 지금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가공할 만한 그런 세력이 되기는 어렵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야권 연대를 이룩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헌세계당이나 통합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 쪽의 그 승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근소한 차이가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백 선생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제1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권력까지 진 세력으로서 횡포를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사태는 일단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길게 보면 80년 또 짧게 보면 87년도 이후 민주화운동의 성장 과정을 본다면은 횡포를 부리든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그 민중의 열망과 생존권을 도외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 경우에 민중은 좌시하겠습니까?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선 백낙천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바의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백낙천 선생님께서는 이 논문에서 우선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이분께서 기여를 하신 그 분단 모순론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시민운동에 있는데 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개발 지상주의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분단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 민중과 외세 그리고 북한 민중과 제국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뭐 외세나 제국주의는 미국과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남한 민중과 외세, 북한 민중과 제국주의 갈등으로부터 비롯하는데 이런 모순은 또한 남한 민중과 북한 민중과의 관계 그리고 남북 정권의 작용을 고려하는 가운데 표출되는 모순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뭐 이 분단 체제로 분단 모순에 관한 입장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아마 뭐 뒷부분에 논의상 뒷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이라는 이른바 이제 모택동의 모순론에 입각해서 이제 백 선생의 분단 모순론이 전개가 되는데 백 선생께서 보실 때 저도 이제 찬동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 모순은 역시 계급 모순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때 자본 세력 그리고 노동 세력과의 갈등 대립이라는 계급 모순이 기본 모순이고 그런 가운데 주요 모순으로서 말하자면 민족 모순이 있다. 그리고 이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으로서의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이 중첩되는 가운데 분단 모순이 발현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백 선생님의 분단 모순의 핵심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이론적 입장이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백 선생님은 논문에서 자신의 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변혁적 중도주의가
언제 형성되었는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병역적 중도주의는 1987년도 당시에 이제 구상한 것이다 라는 점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역적 중도주의라고 할 경우에 병역이 어떤 내용이냐, 또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라는 말씀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87년 우선 87년도 당시에 말하자면 전두환 군부 파시즘 체제를 넘어선다 라고 할 때 나왔던 입장이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백 선생께서 비판하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비역적이어야 된다 라고 할 때 대상이 되는 온건 개혁 노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당, 지금 통합민주당이죠, 이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민족 해방 노선, 보통은 NA를 하죠, National Liberation.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국주의 문제의 해결이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노선이고, 세 번째가 민중민주주의, 보통 PD라고 하죠, People's Democracy. 그래서 이쪽은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에 있어서 기본 모순을 항상 주목해서 해결하지 않는 한 이른바 민족 모순, 나아가서는 백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분단 모순을 핵심으로 한 분단 체제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 선생님은 말하자면 새 노선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글자 그대로 이제 중도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우선 중도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도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우선 그 당시 중도라고 한 것은 예를 들면은 이철성이라는 사람이 극우 반공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전두환 체제 밑에서 중도 통합로 이런 얘기를 했죠. 중도라고 하는 것을 불교 쪽에서 이해를 하건, 또는 백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중도는, 불교적 중도는 유교의 중요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적절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철성 식의 중도 통합론은 그건 중도 통합론이 아니죠. 위장된 허구적인 중도였는데, 그래서 그런 점은 분명히 아니라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 NL과 PD 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중도를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놓고 보면은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것은 온건 개혁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적으로 보면은 중간층에 기반을 두는 것인데, 분명히 백 선생님은 이 중간층 또는 중간 계급, 또 미들 클래스, 부르주아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르주아지의 온건 개혁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르주아지가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보냐 하는 점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르주아지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회 구성체에서 지배 계급, 지배세로 등장할 때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봉건 사회하고 자본주의 사회,
보통 막 봉건 체제 또 한때 자본주의 체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봉건 체제의 경우에 착취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경제 외적 강제, 국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경제 과정에 개입하는 체제죠.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 과정, 이른바 그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이른바 재생산하는 과정에 국가 권력이 항상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일상적인 우리가 보통만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해서, 물론 취업은 공장 노동자도 있고 이른바 사무직 노동자도 있고 뭐 이른바 지식 노동자도 있고 광범위한, 보통 간단히 말해서 민중은 그러한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으로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법제도적으로 이른바 자유계약이라는,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막스라는 그 천재적 사상가, 위대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밝혀낸, 그러니까 그 이전에 리카도라든지 뭐 아담 스미트 같은 걸출한 경제 사상가들이 전혀 통찰하지 못했던 잉여노동을 착취를 하고, 그 착취를 법제도를 통한 국가 권력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 잉여노동의 착취, 잉여가치 착취, 그것이 유통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경우에도 많은 민중이 이런 점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이른바 경제민주화하고 정치민주화가 별개의 것으로 진행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점에 대해서 백낙천 선생께서는 강조를 하죠. 경제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바로 이런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에 있어서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고 그것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 이 못하게 되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 또는 삶의 내용이 뭐냐면 소외라고 하는 것이죠. 봉건 체제 하에 있어서 중요한 그 체제 저항 세력이자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운동의 선구자는 사실은 장인계층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장인계층하고 관계되면서도 조금 다른 숙련공들, 스킬드 워커즈라 하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됩니다. 주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장인과 특히 관련해서 보냐면 아티젠이라고 하죠. 장인들의 경우의 노동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이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냐 하는 것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장인들의 경우에는 봉건 체제 하에서 사실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주체적 결정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노동 과정에 있어서의 이른바 구상과 설계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을 장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보람들, 인간적 기쁨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심지어 숙련공은 물론이거니와 미숙련공들, unskilled workers,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이 왜 생산을 하는지, 또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이 생산물을 어떤 예를 들면 예술적인 가치를 가질 것인지, 이런 설계와 구상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죠. 그리고 실제 그것이 배제된 노동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노동이 분절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 영화는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그 노동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자아 실현 꿈도 못 꾸지요. 노동 보람이 없고 이 지겨운 노동인 겁니다. 모든 노동이. 그래서 이른바 3대 소외 중에 하나로서 노동 과정,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층의 경우,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의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란 인식이 적고, 경제 문제는 사실은 정치 문제는 경제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께서 주장하는 보수적 합리주의자들이 헌세계당에 합류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좀 지나친 우려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은 역사 과정의 객체이자 주체다 하는 부분을 새삼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도에, 그러니까 23년 전이죠. 백낙천 선생께서 김승호 선생, 지금 이른바 사이버 노동자대학 2년 전인가, 재기업 2년 전인가 전태일 노동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죠. 여하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교육기관 지도자이신 김승호 씨, 당시는 지역업종별 노조 전국회의 부위원장이셨어요. 이 김승호 선생하고 안병직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 두 분과 이제 민주주의 이념과 민족민주운동의 성격, 이런 자담을 이제 진행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와 관련해서 상기해야 될 부분은, 안병직 선생은 이런 주장합니다. 한국의 민중이 열망하는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민중의 주체적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승호 선생께서는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백낙천 선생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김승호 선생과 같이 민중의 주체적 역량이 혹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을 개발해야 되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민족, 민주, 혁명 노선, 뭐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민족, 민주 노선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89년도 당시에 이 이른바 진보 변혁 진영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있죠. 자주, 민주, 통일, 이런 노선을 이제 거기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입장들을 천명을 하셨단 말이죠. 자,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백낙천 선생께서 89년도 당시의 한국 사회 구성체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구성체에 입각한 동부와 정세에 대한 판단, 입각한 그 민족, 민주, 혁명 노선, 뭐 다시 말해 NLPDR, 즉 노선이라 할 수 있죠. 그 노선을 지금도 견제하고 있다면, 또 그것의 좀 더 발전된 정치 사상 이론적 입장으로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내세운다면은
지금 야권연대를 주장한 것은 그럼 안병직 교수가 지적했던 민중의 주체 역량에 대한 평가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이른바 87년도 당시의 세 가지 노선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보다 지혜로운 관점으로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내세웠을 때 개혁적 온건 노선을 분명히 반대한 것과 지금 시점에서 야권이 연대를 내거는 것하고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 건가? 이런 강한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자, 제가 좀 따지고자 하는 것은 민중의 주체적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자연계를 우리가 보면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우선 태어난 순간에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생명체의 경우에 자기가 사는 환경, 그것을 이 생물학 또는 진화론, 생태학에서는 적소라고 합니다. 니치라고 하는데, NITCH. 글자 그대로 그 생명체가 생존해서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리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적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적소의 객체이자 적소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식물 보면 땅이 있고 그 땅의 물리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화학적 성분을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흡수해서 식물의 각 조직 부분에 보내어서 광합성도 하고 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식물이 생존하고 자손 번식을 하는 바람을 통해서든 곤충을 통해서든 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번식 과정, 리프로덕션에 있어서 1년만 보는 거라 이겁니다. 사실은 식물은 자기가 뿌리박고 있는 토양, 그 적소에 있어서 화학적 성분을 사실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물리적 구조, 물의 흐름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사실은 식물이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죠. 말도 못하고 디지털도 모르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는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르는 식물도 그렇게 주체적으로 자기 환경을 구성한다 이겁니다. 자, 광선을 놓고 보면 사실상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광선, 빛으로 빛 에너지로부터 생존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태양 광선을 놓고 사실은 꿀벌과 인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뭐냐? 꿀벌은 사실은 비가시광선 영역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외선 영역, 우리 인간은 자외선 영역 못 보지 않습니까? 자외선 안경을 가지고 볼 때에만 그게 보이죠. 그런데 꿀벌은 거꾸로 인간과 다르게 자외선 영역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해 나간다 이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떠신가요? 가시광선 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거꾸로 비가시광선, 예를 들면 자외선을 너무 노출이 많이 되면 그 피부암 걸리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간파하셨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역사적 환경 그리고 자연 환경 자체, 4대강 같은 그 악질적인 사악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해서 농업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역사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동시에 능동적 주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민족의 주체 역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89년도, 23년도 당시에 민중의 조직된 역량과 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의식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또 높이
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놓고 볼 때 과연 89년도가 높습니까? 지금이 높습니까? 이거 불문하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조를 비롯해서 민주노총 또는 진보 정당들 막 분열되어 있다는 여하튼 합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여하튼 이런 강력한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왜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시 2012년도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가을호에서 백 선생님의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안철수의 생각에 난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베스트셀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거의 99% 찬성하는 지지하는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안철수 교수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발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백 선생님은 그거는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독자적 학습 그리고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요즘 며칠간 이른바 아동을 포함해서 청소년에 대한 이른바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사실은 톱뉴스로 다뤄지고 있죠. 그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함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전체 보도를 볼 때 사실은 SJM 폭력 사태, 예전에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예를 들자면 89년도 당시에 횡행했던 구사대, 용역 깡패들이죠. 또는 심지어 글자 그대로 회사의 비노조원들, 의용노조원들 동원해서 민주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노조원들 폭행하는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아예 그냥 용역 깡패들. 사실 이 사람들도 민중의 자손들이죠.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사실은 민간폭력, 사실 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보도 요 며칠 전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아주 중대한 민간의 불법 사찰 문제가 어떻게 또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별로 보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뉴스 보도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해서 항상 사실은 언론은 전체 조건에 대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상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죠. 저는 정부 발표 당히 안 믿습니다. 거짓이고 날조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선생이 교수가 정부의 발표를 기본적으로 믿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백낙천 선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셨죠.